옳은 소리 하는 김성애입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자체로 돌려보니 박영선이 야당 후보에게 지는 것으로 드러나 민주당이 불안해하고 있다. 뭐 이런 종류의 루머와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요. 그 선거 안 해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대부분 고등학교 시험과 대학 입시를 치러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라는 게 일주일 갑자기 공부하면 되더이까? 3년 넘게 차곡차곡 성적을 쌓아간 사람만이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족보 보고 일주일 공부했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죠.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최순실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제2인자 혹은 1인자가 뒤에 있었다는 사실이 국민에게 폭로되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표심을 바꿀 수 있죠. 하지만 그때 선거에서도 보셨겠지만 문재인 후보는 겨우 42%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50%가 넘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했죠. 왜냐고요? 그것은 바로 조직력의 한계라는 것이 존재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어떠냐? 먼저 지도 한 장을 보시죠. 이것이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입니다. 21대 총선 결과인데요. 보시면 소위 말하는 강남, 서초구에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 지역을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해서 41석 대 8석. 어마어마한 차이죠. 표 차이도 보시면 이낙연, 황교안 58대 39, 홍익표 54대 40, 박성준 52대 47. 진 곳은 굉장히 용산 아깝게 졌죠. 전해숙 53대 40, 고민정 심지어 오세훈 후보에게도 이겼죠. 안규백 10% 넘게. 장경태 후보는 최고위원 출신의 이해운 후보에게도 10% 넘게 이겼습니다. 서영교는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깝고요. 박홍근도 59대 38. 뭐 이거 다 보여드릴 필요도 없죠.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나마 서초에 윤희숙이 이겼고 박성중이 이겼고 김성곤 의원이 졌고 전현희 후보는 뭐 상당히 잘 붙었는데 졌고, 김한규 정말 아깝죠. 뉴스공장 해틀날 클럽에서 없애야 될 제 1번입니다. 저보다 너무 잘해서 앉아있을 때마다 주눅이 드는데 얼굴도 잘생겼고 심지어 저랑 나이 차이가 2살밖에 나지 않는 늙은이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미소를 가지고, 가식적인 청년의 미소를 가지고 유권자들을 홀리고 있는 김한규입니다. 많이 졌네요. 이게 사실 김한규 변호사가 강남에서만 안 나왔으면 당선이 참 보장된 사람이었는데 아깝고요. 그리고 이제 송파 갑을 병에서 우리가 이겼고 강동 갑을은 전부 다 민주당이 이겼고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매우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태인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거는 이번엔 그러면 서울시의원 어떻게 되냐. 제가 항상 말로만 말씀드렸잖아요. 정당별 서울시의원 분포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02명, 국민의힘 6명, 민생당 1명, 정의당 1명. 국민의힘이 6명이에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102명. 더 놀라운 건 뭐지 하십니까? 지역구에서는 강남에서 3명이 됐을 뿐입니다. 강남에 6선거구까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3대3으로 시의원 나눠 먹은 거예요. 강남에 시의원 3명. 이게 다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그리고 비례가 미래통합당 비례가 3명 있어서 6명인데 서울시의원 중 지역구를 가진 사람은 강남에 3명밖에 없습니다. 자, 잘 안 믿기시죠? 저는 항상 증거를 갖고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자 1, 2, 3, 4, 5, 6 선거구까지 있는데 파란색이 지금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인 겁니다. 강남구만 3석. 강남구에서조차도 3석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무려 102대 6대 102대 6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서울시의 현실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나가면 저 사람들이 다 선거운동을 한다고요. 106명 대 6명. 지역구로 따지면 단 3명의 시의원을 가진 국민의힘과 100명이 넘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으며, 그리고 송파와 강남 서초를 제외한 모든 지역구를 석권한, 용산이 있군요. 41대 8의 결과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조직 싸움에서 밀릴래야 밀릴 방법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예를 들어 마포구에 가거나 아니면 노원구에 가면 동네에서 후보님 이리 오십시오.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의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구의원들은 동네마다 몇 명씩 있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관변단체들, 서울시와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여러 이런 단체들은 당연히 서울시 의원 편을 들기 마련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들이대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혁신적인 후보를 내고 갑자기 판을 뒤집을 만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전에는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린 것이 바로 시장 후보군입니다. 시장 후보군을 보시면서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사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좀 해보도록 하죠. 저는 김진애, 우성호, 정봉주, 박주민, 박영선 의원 이렇게 5사람을 꼽았습니다. 일단 추미애 장관을 제외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당대표까지 지내신 우리 당의 원로이시자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이고요. 임기가 언제까지는 알 수 없지만 올 12월이면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년 1월이면 검경수사권이 분리가 되어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즉 검찰개혁의 1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죠. 그런 시점이라면 추미애 장관이 영예롭게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개혁은 다음 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월에 있는 서울시장 선거를 급하게 추미애 의원이 준비하려고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추미애 장관의 꿈은 그것보다 더 크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후보군을 이렇게 좁혔고요. 지금 나오는 모든 사진은 본인의 SNS,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프로필 사진을 가져온 것입니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의 프로필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크기는 딱히 의미가 없이 한 거라서 큰 의미를 안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일단 민주당 후보군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박영선 장관은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직을 그만두고 나올 때까지 정치적 발언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단점입니다. 반면 서울시장 경선에 뛰어들어서 박원순 후보에게 지긴 했지만 뛰어들어 본 경험 자체를 갖고 있고요. 이것이 또 강점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하면서 부처 내에서 평가가 매우 호의적입니다. 다선 의원답게 매우 수완 좋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산업부와 가불관계에 있던 중기벤처부의 위상을 한껏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중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이 뭐 조금 험하게 말하면 생색을 잘 내고 포지션을 잘 잡는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본인이 한 일을 잘 포장해서 남들에게 광고하는 것만큼은 박영선 의원을 당해낼 차가 없죠. 이런 것에서 매우 강점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본인 지역구를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었던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에게 내주고 자리를 떴죠. 다선 의원으로서 대단한 결단이었고 서울시장을 바라본 포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친문 계통으로부터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물론 친문 정치인들이 박영선 의원을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에게 자리를 내줬다고 해서 지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간간에 그런 좋은 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본인의 장점이죠. 하지만 예전에 문재인 당대표 탈당 국면에서 마지막까지 고려했던 것이 흠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박영선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고 멈췄기 때문에 거기서 이현주 의원과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고 박영선 의원의 제동으로 민주당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마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에 탈당을 하려고 마음이 흔들렸다 탈당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은혜를 갚았습니다. 장관직을 제안한다든가 여하튼 좋은 자리들을 많이 보내주었었죠. 그런 점이 장점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호 의원. 지금 이제 뉴스공장에서 오랜 기간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이 쌓아왔던 점도 강점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게다가 언변이 좋고 서울시에서 20년간 정치를 하면서 상당히 내공이 깊습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총학생회장이라는 것은 잊힐 만큼 본인의 정치력을 쌓아왔고요. 다방면으로 두루두루 넓은 분야에서 정치 활동을 해온 것도 큰 장점입니다. 원내대표까지 역임하면서 당내에서 두루두루 친분을 넓혀놓은 것도 장점이고 소위 말하는 586이 독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다른 편에는 지금 이제 586이 주도해서 나가는 시대라고 생각했을 때 그 586 그룹에서 선두주자라는 점,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점도 매우 강하게 강점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박영선 의원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더 크게는 보궐선거를 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우상호 의원이 사실 원래부터 서울시장 나갈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악의정이라는 아나운서 개그맨 정치인이라는 팟캐스트까지 운영하면서 의정보고서를 내지 않고 팟캐스트로 유튜브로 의정보고서를 대체할 만큼 시대에 앞선 정치적 감각을 갖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번에 박원순 시장의 이런 비극이 없었다면 2022년에 정상적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열리면 박원순 시장이 은퇴란 자리에 우상호 의원이 2년간의 국회의원 전반기를 마치고 뛰어들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보궐선거가 갑자기 들어와서 본인을 뽑아준 유권자들이 작년도 아니군요. 올해 6월에 뽑아준 상태에서 1년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서울시장으로 옮겨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868억 원이 든다면서 민주당에 그 비용을 대고 보궐선거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보궐선거를 야기한 정당이 비용을 다 대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안철수 후보도 노원에서 노회찬 의원이 엑스파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리에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고 본인이 서울시장 나올 욕심으로 노원병을 때려치고 국회의원 때려치고 서울시장 출마하는 바람에 노원병에 보궐선거를 일으켰던 당사자인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나쁘끄러운 이야기죠. 어쨌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이 보궐선거라는 이 레토릭을 어떻게 넘길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 입장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세대 젊은 주자로서의 굉장히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각종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세월호를 포함해서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싸워온 변호사로서의 이미지도 강하게 갖고 있죠. 의정활동에서도 매우 잘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고 지난번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 저는 좀 더 세게 세대교체를 얘기했으면 2등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봤는데 그렇게 못했던 게 좀 많이 아쉽고요. 그런 상태를 고려했을 때는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다크호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 나왔을 경우에 보궐선거를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지역에는 지난번 이 선거에서 경선에서 떨어진 김우영 구청장이 있죠. 지금 현재는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으로 지역구를 차고 나갔을 경우에는 바로 이 은평에 출마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전 구청장이 은평에 또아리를 틀면, 자리를 잡으면 박주민 의원은 돌아갈 곳이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이 되는 순간 그런 걱정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튼 지역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근거지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또한 약간 마이너스 포인트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박주민 의원이라면 서울시장 나가서 당선이 되고 그 다음 2027년에는 대권을 노려보는 그림까지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박주민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여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림, 이런 그림이 가능하다라는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봉주 의원이 있죠. 지난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했다가 프레시안의 미투 폭로로 위기에 처하고 정치적 생명이 끝난 상황으로 봤었는데요. 1심이긴 합니다만 프레시안과의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가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까지 무죄를 판시를 해서 정치적으로 회생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 이후에 열린민주당을 창당해서 그 막대한 에너지로 정당을 이끌어 나갔고 손혜원 의원과 함께 결국은 이 정당을 창당하는 데 성공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영입했고 김진애, 강민정, 최강옥이라는 3명의 불세출의 국회의원들을 만들어내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당이 출범하고 당대표가 만들어지자마자 최고위원직을 호련히 버리고 초야에 묻혔습니다. 지금은 청교옥, 곰탕과 냉면으로 매우 유명한 서울과학기술대학 노원구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 앞에 있는 청교옥 식당을 부인이 운영 중이고 함께 일을 돕고 있고요. 지금은 은연자종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봉주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께 공지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봉주 의원의 그 최후 변론이 내일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수요일 4일입니다. 오후 3시 30분 서초동 법원 서관 302호, 내일 11월 4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 서초동 법원 서관 302호에서 정봉주 프레시안 미투 거짓보도 관련 항소심 재판 마지막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정봉주 의원의 최후 진술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1월이나 12월 초에 선거까지 하게 되면 재심이지만 본인에 대한 법적 판단을 거의 받는 셈이 되고요. 이럴 경우에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을 끌게 될 것입니다. 본인에게 물은 바 없고 본인에게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봉주 의원의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제 열린민주당은 2가지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 의원의 사보임을 추진하기로 공식적으로 의결을 하고, 추진 절차와 시간은 이 김진애 원내대표에게 일임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보궐선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안홍구 사무총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재보궐 선거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요. 후보를 낸다 안 낸다를 포함해서 논의를 할 것이고, 지난번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보여드렸던 열린공천, 당원들과 함께하는 선거를 만들어간 문화를 이번에도 한번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해서 정봉주 의원의 출마 여부를 저는 알 수 없지만 재판을 앞두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내일 오후 3시 반 서울지방법원 서관 304호에서 정봉주 의원의 최후 진술 302호입니다. 서관 302호 정봉주 의원의 최후 진술이 있는 자리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론해 볼 사람은 김진애 의원이죠. 예, 김진애 의원도 저는 뭐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역시도 어제 이제 준비가 꾸려졌기 때문에 김진애 의원의 본인의 의사는 묻지 않고 제가 마음대로 한번 그려보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제가 충격적인 뉴스 타이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충격받지 마십시오. 건축가 김진애 서울시장 해보고 싶다. 보셨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웃기려고 한 건데요. 예. 무려 2006년 기사고요. 예. 2006년 6월. 2006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죠. 공지영 씨가 진행하는 CBS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에서 인사동과 산본의 설계자 김진애를 만나다 편입니다. 인사동을 설계했던 사람이 바로 김진애 건축가입니다. 즉 산본이라는 신도시를 건설한 사람도 김진애라는 건축가였죠. 자, 우리 김진애 의원의 젊디 젊은 시절 사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진애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이라고 합니다. 예. 서울공대 유일한 여학생이었던 김진애 의원의 그 인터뷰 내용. 이건 제가 뭐 인터뷰 내용을 다 읽어드릴 뭐 저건 아니고요. 하여튼 서울시장 같은데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했더니 서울시장은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댓글창에는 그 관련된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뷰를 보시고요. 2006년 인터뷰입니다. 지금 한 인터뷰가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고, 어쨌든 도시를 세운다는 점에서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으로서의 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공천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한 상태에서 김진애 의원 역시 훌륭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이 지금 출마를 하게 되면 의원직을 그만두고 출마를 해야 되는 뭐 또 결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주변에서 강요해서 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 여러 가지 국면을 놓고 봤을 때 여성 후보가 남성 후보보다 유리하다는 점, 박원순 본인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시장이 당선됐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서울시장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행정가, 말 그대로 아키텍처죠. 건축가, 설계자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원순이 만들던 서울시를 어떻게 계승해서 발전시켜서 완성시킬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누가 들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김진애 의원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고 있다면 그 역시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뭐 제 상상입니다만 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후보군이 여당에서 거론될 것이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정세를 기본으로 해서 놓고 봤을 때 사실상 야당에서는 웬만한 후보를 내지 않는 이상은 당선권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민주진영이 흔들리지 않고 좋은 후보를 잘 만들어서 선거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일단 아무도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멋대로 해본 1차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 후보군이 정해지게 되면 정해지는 가운데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서울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옳은소리가 회원제를 시작합니다. 현직 김성애. 모든 것을 저 혼자 하다 보니 방송에 부족함이 아직 많습니다. 회원제를 시작하면 편집자도 구하고 좀 더 다양한 옳은소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